자, 1번. 다음 중 파생상품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선도용 파생상품의 종류에는 선도가 있고 선물이 있고 소합이 있다. 선도용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 캡과 플로우는 단일기간 콜옵션 또는 풋옵션을 결합한 옵션형 장내 파생상품입니다. 자, 캡과 플로우가 옵션형 상품인 건 맞아요. 옵션형 상품에는 옵션도 있고 캡, 플로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캡이나 플로우는 장내 상품이 아니에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틀렸습니다. 옵션형 장내가 아니라 장외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2번이 답이고 3번. 합성형 상품에는 선물과 옵션을 결합한 선물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합과 옵션을 결합한 소합션 같은 거 있습니다. 4번. 주식 워런트 증권은 상품 구조가 파생 상품인 주식 옵션과 비슷하지만 주식 옵션은 파생 상품이고 ELW는 증권입니다. 주가 연계 워런트라고 하는데 이건 증권에 들어가요.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과 일일정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선물거래는 전일의 선물가격과 당일의 선물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길에 결제하도록 하는 일일정산제도가 있어요. 데일리 세틀먼트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제도죠. 맞습니다. 2번. 증거금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 성격을 지니며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건 이거는 옵션이죠. 근데 선물은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납부해야 돼요. 지금 2번 문제 자체가 파생상품 거래라고 그랬지 옵션의 거래라고 안 그랬어요. 파생상품에는 옵션도 있고 선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여기서 요 2번 지문은 옵션에 대한 내용만 맞아요. 선물은 틀려요. 선물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이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린 겁니다. 3번. 최초 선물 계약 체결 시 한 계약당 선물 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을 개시증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계좌에서 유지하는 잔액을 유지증거금이라고 하며 계좌의 잔액이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선물회사는 마진콜을 통보합니다. 맞죠? 3번. 다음 중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선도거래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 하에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왜? 장외상품이니까. 2번. 선물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증거금 위탁제도가 도입되었고요. 3번. 선물거래는 공개 호가 방식 또는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죠. 그래서 집중매매합니다. 4번. 선물거래는 선도거래와 달리 만기일에 실물 인수도 된다. 자, 여러분들 대개 선물거래는 현금 결제 방식이 현금 결제 방식이 압도적으로 더 많고요. 그리고 실무 인수도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대개 만기 때까지 잘 안 가고 중간에 청산됩니다. 중간에 반대 매매로 청산해서 나옵니다. 되게. 만기 때 실무 인수도 되는 경우는 드문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물 이론 가격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이 순보유 비용을 더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순보유 비용은 이자 비용, 보관 비용, 현금 수입, 편의 수익인데 이게 이제 더하기 빼기로 연결돼 있어요. 잘 보셔요. 맞는 거예요. 3번 금융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 플러스 거기다 이자 비용하고 현금 수입을 이자 비용과 현금 수입의 차이만큼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맞는 거고. 4번 순비용, 보유 비용이 음의 값이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크다. 땡, 틀렸어요. 순보유 비용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면 현물 가격이 더 비싸져요. 선물 가격이 더 쌉니다. 부등호가 바뀌었어요. 4번 틀렸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주식할 때 또 합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물 이론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자, 배당 수익률이 상승하면 선물 이론 가격도 상승한다. 틀렸죠? 그러면 이게 왜 틀렸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문제를 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거 주식 선물의 경우에 이렇게 S 플러스 S에 이자 비용 마이너스 배당 수익률 곱하기 365분의 T라고 해서 기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배당 수익률이 상승하면 이론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배당 수익률은 요거거든요. 요게 상승하면 얘가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반대로 움직여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2번 이자율이 배당 수익률보다 클 때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선물 이론 가격은 커진다. 이것도 틀렸죠. 보세요. 이자율이 배당 수익률보다 크다. 얘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요 괄호 안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면 여기다 뭘 곱해도 어떻게 돼? 플러스가 강화되니까 기간이 만기가 긴 걸 원월물이라고 하고 만기가 짧은 거 근월물이라고 하는데 원월물 가격이 근월물 가격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괄호 안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만기가 긴 게 비싸고 만기가 짧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선물 이론 가격은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라고 해야 돼요. 3번 이자율이 배당 수익률보다 클 때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커진다. 이건 당연히 맞죠. 여기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여기가 이 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물 가격에서 이게 플러스가 더해진단 말이에요. 플러스가. 그러니까 당연히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커지게 되는 콘탱고 시장이 되는 거예요. 정상 시장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 선물 이론 가격이 선물 시장 가격보다 높을 때 이론 가격이 선물 시장 가격보다 높대요. 그러면 선물 시장 가격이 싸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현물 매입, 선물 매도를 한다. 틀렸죠? 거꾸로 돼야죠.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입해야 돼요. 이게 차익거래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 차익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3번이 맞은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누적거래량과 미결제 계약수를 계산하시오. 이거 비슷한 거 나오거든요. 비슷한 거 나왔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거래는 말이죠. 거래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지 거래하는 거예요. 혼자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알아놓아야 될 게 이 문제를 볼 때 신규 거래를 하잖아요. 신규. 자, 예를 들어서 거래자가 A하고 B인데 A하고 B가 거래했는데 얘가 매입했든 얘가 매도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입 매도는 반드시 어떤 한쪽이 매입했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매도해요. 여러분들 거래할 때 둘 다 거래 상대방이 둘 다 매입하는 게 거래가 됩니까? 둘 다 팔았다 이거 거래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누군가 샀으면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고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는 누군가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 매도는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매입이나 매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매입했으면 누군가 반드시 매도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매입을 했든 얘가 매도를 했든 얘가 매도를 했든 얘가 매입을 했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매입과 매도가 반대니까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얘도 신규고 얘도 신규잖아요. 그러면 누적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면 늘어나요. 증가한다. 그만큼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20이면 20계약 증가한 거고 40이면 40계약 증가한 거고 10이면 10계약 증가한 거예요. 증가한다 이거야. 응? 자, 그 다음에 이쪽 A는 신규인데 이쪽 B가 반대 매매야. 또는 얘가 반대 매매인데 얘가 신규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요거는 신규하고 반대가 이게 한쪽은 신규 매매하는 건데 새로 시장에 들어온 건데 얘는 시장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거래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불변이에요. 미결제 계약수가 불변이란 말이에요. 미결제 계약수, 미결제 약정수가 불변이에요. 지금 미결제 약정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도 반대 매매도고 이쪽 반대 매매라는 건 시장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 이거 거래 안 해. 그리고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반대 매매잖아요. 얘도 반대. 둘 다 반대 매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계약수만큼 감소합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미결제 계약수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미결제 약정수 또는 미결제 계약수라고 해요.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럼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적 거래량은요. 누적 계약수. 누적 계약수는요. 다 더하는 거야. 누적 계약수는 다 더해. 다 더해.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표 한번 보세요. 이 표를 다시 한번 봅시다. A, B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약자로 할게요. 자, A가 B하고 거래했는데 사실계약을 하나가 매수했고 하나가 매도했어. 근데 둘 다 뭐야? 둘 다 신규야. 이거는 뭐 처음 게시한 거니까 당연히 신규죠. 이게 둘 다 신규. 그 다음에 C는 30계약을 매수했고 요게 뭐냐면 신규야. 그런데 얘는 전부 다 신이에요. 이렇게 써놓읍시다. 신. 그런데 얘는 신규인데 얘는 신규 매도를 했어요. 이게 둘 다 신규죠? D가 30계약 매도했어요. 신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20계약을 A가 매도했어요. A가 20계약을 매도했으니까 얘는 20계약 들어왔다가 나간 거니까 이게 반대 매매지 당연히. 반대 매매에서 나간 거고 얘도 반대 매매. D가 또
또 30계약 여기 매도로 들어왔다 매입으로 그냥 나갔네요. 매수해서 20계약. 얘는 10계약만 남은 거 아니에요. 매도 포지션 10계약만 남은 거지. 그래서 얘 반대 매매. 둘 다 반대 매매. 자, 그 다음에 C는 다시 얘가 20계약을 털어버렸네요. 20계약을 나갔어. C가 여기 30계약 들어왔다 20계약 털고 나갔으니까 10계약만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가 반대 매매로 나갔는데 누군가 이걸 받아줬어. 신규로. 누가 받았냐면 E가 새로 등장해서 20계약을 매수해서 이걸 받아줬어요. 이건 신규예요. 자, 보세요. 누적 계약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다 더하면 돼. 다. 한쪽만 더하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더하면 안 돼요. 20, 40, 30, 20, 20이니까 다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70에다가 90에다가 110 아니야. 110이 누적 계약수예요. 누적 계약수가 아니, 그렇지. 이게 누적 계약수예요. 누적 계약수는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누적 계약수예요. 자, 그러면 미결제 약정수는 어떻게 하느냐? 미결제 계약수는 지금 얘기했지만, 자, 신규냐? 한쪽이 신규고 한쪽이 반대냐? 둘 다 반대 매매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얘는 신규죠? 그러니까 40계약 일단 된 거야. 누적 계약이. 근데 얘 신규죠? 그러면 이것도 40계약에 30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되는 거예요. 누적 계약수는. 누적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얘 반대죠? 그럼 빼야지. 반대가 둘 다 반대면 감소한 거니까 요 계약수만큼 빼야죠. 20계약 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50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반대 매매니까 20계약 빼야죠. 그러니까 50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반대 매매, 신규 매매죠? 그럼 불변이잖아. 그대로예요. 50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대로 내려와서 50계약입니다. 그래서 미결제 계약수 50계약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적 계약수는 110, 미결제 계약수는 50 이렇게 가야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 비교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선물 매수자는 거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옵션 매수자는 거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옵션 매수자는 옵션을 사기 위해서 프리미엄 지불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2번 선물 매수자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가지나 옵션 매수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건 권리 의무가 분리된 상품이죠. 3번 선물 매수자는 위탁 증거금 납입 의무가 있으나 옵션 매수자는 위탁 증거금 필요 없죠. 4번 선물 매수자는 1일 정산이 필요 없으나 옵션 매수자는 1일 정산이 필요하다. 이게 틀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선물 매수자는 1일 정산해야 돼요. 선물은 매수자나 매도자나 모두 1일 정산합니다. 옵션 매수자는 1일 정산 필요 없습니다. 옵션 매수자는 1일 정산도 필요 없고 증거금도 필요 없어요. 제가 썼죠? 옵션 매수자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필요 없어요. 매도자만 필요한 거예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매도자는 증거금을 부담하고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되 계약기간 내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2번 옵션의 수익구조는 기초자산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한다 이렇게 되는데 옵션은요. 기초자산 상승 하락에만 수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이 많이 움직이느냐 조금 움직이느냐 이것에 의해서도 손익이 결정됩니다. 이걸 변동성 투자라고 그래요. 변동성. 그래서 변동성에 따라서도 손익이 달라지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도 수익이 달라질 수 있어. 왜? 시간이 흘러도 옵션 가격은 변하니까.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옵션의 가치는 최소치가 0이고 최대치가 무한대인 비대칭 구조입니다. 옵션 손익구조가 비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일종의 계약으로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옵션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걸 왜 뭐라고 그러냐면 옵션을 그래서 소모성 자산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흐르면은 뭐야? 옵션 사놓고 시간 흐르면 가만히 있어도 옵션 가치가 떨어져요. 이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옵션의 가치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가 뭐예요? 내재 가치고 하나가 시간 가치인데 시간 가치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가치가 소멸돼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빵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옵션은 딱 사놓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이론적으로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안 변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옵션 매수 시 만기일의 옵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1번 콜옵션의 경우 만기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크면 권리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돈 벌죠. 1번 맞습니다. 2번 콜옵션의 경우 만기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작으면 권리 행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죠. 콜옵션은 살 권리인데 내가 100원에 살 권리가 있는데 기초자산이 90원 됐어. 90원짜리를 뭐하러 100원에 사요? 행사 가치보다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풋옵션의 경우 만기일에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작으면 권리를 행사한다? 행사 안 하지. 풋옵션은 팔 권리인데
만약에 풋옵션이 팔 권리, 행사 가격이 100원에 팔 권리가 있는데 그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110원이라면 110원짜리를 100원에 팔겠어요, 여러분들이? 권리 행사를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죠. 4번 풋옵션의 경우 만기일에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보다 크면 권리를 포기해요, 행사해요?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왜 포기를 해? 돈 버는 건데. 4번도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0번 다음 중 옵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1번 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클수록 옵션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 콜옵션은 살 권리니까. 2번 기초자산 가격이 변동성이 크면 옵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라든지 잔존만기는 크면, 잔존만기가 크거나 변동성이 크면 옵션 가격은 비싸져요. 그게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똑같아요. 3번 옵션의 잔존만기가 짧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옵션 가치는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시간 가치가 줄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콜옵션 가격은 올라가고 풋옵션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자율은 반대로 움직여요. 이자율하고 풋옵션은 반대로 움직여요. 콜옵션은 같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콜옵션 가격은 올라가되 풋옵션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까지 모두 봤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이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